민주당 상황 지금 어떻게 진단하세요? 저는 뭐 한 2면 초과에서 3면 초과를 지나서 지금 서서히 4면 4면 초과로 초과까지. 가고 있는 부분인데 네. 특히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때 타이밍을 잡아서 귀국한다는 게 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이게 되게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좀 크다고 보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타이밍이 좋다. 왜냐하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공천이나 전체적인 총선을 향해서 여정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시점을 놓치게 되면 들어오는 타이밍이 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시점이 공천을 결정하고 공천을 위한 당의 시스템을 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시기에 친 이낙연 대회로 분리되는 이낙연이 자기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민주당 얘기로 시작하죠. 네. 이례경 사퇴 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당내에서도 졸속 인사 이런 비판이 거센데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당내에 그런 이제 좀 불협화음이 있긴 한데 저는 네. 뭐 이 대표까지 책임지고 사퇴할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는 대표도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위원장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알고 이렇게 낙점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그래서 상황이다? 아마 주변의 추천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충분한 제가 볼 때는 이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냥 좀 시간이 쫓겨서 제가 볼 때는 내정을 한 부분은 명백히 그거는 이제 당 대표의 저는 책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그것 하나 가지고 당 대표가 그만둘 정도면 이게 정당에 이제 그렇죠. 좀 위신도 있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요구까지는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비명계 쪽에서는 이번을 이제 기화로 해서 좀 대표 체제를 좀 약화시키는 명분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공격이 좀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게 보는데 저는 그래도 명백한 거는 이건 그래도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뭔가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에 걸맞는 분을 명백하게 찾고 그분이 더 이상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하자 있는 분을 모실 바에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런 시도를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더 치밀하고 좀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전혀 좀 빠져 있었다. 왜 시간에 쫓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에 쫓겨서 너무 지나치게 졸속적인 그런 결정을 좀 한 부분 그거는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체제 가장 아주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일 만에 뭐 본인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하는 방식으로서는 적절했다 그렇게 보는데 저는 페이스북만 간단하게 그러니까요. 뒤져봤어도 될 그러니까요. 문제인데 왜 그게 스크리닝이 안 됐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민주당도 뭐 시스템 공천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시스템적인 그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많은 구멍이 나 있는 정당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사건을 기회로 해서 저는 좀 민주당도 뭔가 자기들 시스템 안에서의 어떤 내부의 여러 가지 약점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반면교사의 어떤 그런 걸 사례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증하는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 명백히 있죠. 네, 이런 거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혁신위원장 인선에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좀 추천하고 싶은 인물 있으십니까? 좀 어렵겠지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근데 이낙연 위원장 같은 사퇴하셨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원외에서 나오는 인사고 그다음 원외에서 일반적으로 민주당에 되게 우군이기는 했지만 민주당에 좀 이렇게 입 바른 소리도 많이 하셨고 또 성품도 굉장히 강직하고 올고전 그런 성품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 그래서 저 정도면 적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입에 이제 뭐 사실 담기 힘든 굉장히 비상식적인 말들도 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된 부분인데 저는 여전히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도 근데 이낙연 위원장이 하기 전에 자기는 이재명 당대표한테도 굉장히 따가운 어떤 질책을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와 비슷한 유형의 좀 강성 인물을 좀 앞에 내세워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당 체제를 중심으로 한 주류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약간 좀 비판적 반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분이 오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최소한 중립적인 거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반인 이재명계에 있는 분을 모시기는 좀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중립적인 선에서의 당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저는 좀 알려진 분.
그리고 조금은 알려지면서도 신선한 분 이런 분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눈에도 당장 띄지는 않아요. 그래요? 당장 띄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뭐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실은 뭐 우상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표도 지내고 다 했지만 우상호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다음 22대 총선에는 불출마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선당우사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네. 뭐 정 시간에 쫓기면 그런 분이라도 좀 다시 모셔가지고 좀 당의 혁신을 한번 이끌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근데 그렇게 한들 우상호 의원이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면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고 온갖 것 비대위원장 다 해보고 그렇죠. 다 하신 분인데 다 또 온다는 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민주당이 그때 위기에 빠졌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또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의 어떤 센세이셔널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국민들을 아마 감동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전히 친 이재명계로 좀 분류되는 그렇고 그런 원내 인사 뭐 이런 분들을 모시는 거는 저는 좀 아닐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내보다는 원외에서 원내에 혁신적인 인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혁신위원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친명 비명 간의 이제 개파 갈등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네. 그리고 혁신위원장은 못 뽑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귀국을 이제 앞서고 있고요. 민주당 상황 지금 어떻게 진단하세요? 저는 뭐 한 2면 초과에서 3면 초과를 지나서 지금 서서히 4면 초과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네. 특히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때 타이밍을 잡아서 귀국한다는 게 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이게 되게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좀 크다고 보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타이밍이 좋다. 왜냐하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천이나 전체적인 총선을 향해서 여정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시점 을 놓치게 되면 들어오는 타이밍이 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시점이 공천을 결정하고 공천을 위한 당의 시스템을 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시기에 친 이낙연 대회로 분리되는 이낙연이 자기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궁지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고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게는 저는 좀 아픈 부분이 될 거다. 결국은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처신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뭐 되게 정중동으로 처신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움직임에 대한 요구가 저는 이낙연계에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를 아마 하시게 될 거다. 근데 이낙연이라는 그 사람이 주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픈 부분이라고 하신 겁니까? 아픈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근데 저희들이 뭐 이재명계에 이재명에 반할 수 있는 거는 경선 과정에서 싸웠던 이낙연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근데 민주당의 전체적인 이데올로기적인 노선도 굉장히 좀 선이 다른 분이죠. 그렇죠. 이재명계는 조금 혁신적이라면 이낙연계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민주당의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리더십의 대조를 이루고 있어서 저는 뭐 본인이 원하든 본인들이 원치 않든 그 대결 구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 속에서 아마 대한민국 언론이 또 얼마나 재미를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하면서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주변 여론의 어떤 움직임들도 무시 못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2면 초과 넘어 3면 초과, 4면 초과까지 지금 민주당의 상황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죠. 김기현 대표 리더십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있습니까? 잘할 리가 없죠. 그분은 애초부터 탄생에 저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탄생의 한계요? 예, 탄생의 한계. 그분은 그냥 점 찍혀서 가장 적절한 사람으로 점 찍혀서 대통령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많은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진 분들은 다 잘려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온실 속에 만들어진 저는 당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그 자기의 직분을 잘 이해하고 계실 거고요. 대통령실을 뛰어넘고 전체적으로 당을 생각하는 방향에서 저는 당대표로서의 원래 위치를 지키실 분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눈치를 많이 보시게 될 거고 뭐 그 속에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조금 그런 좀 아쉬움은 있겠죠. 왜 내가 명색이 당대표인데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당대표인데 왜 대통령실에 눈치나 보는 이런 당대표로 끝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아마 회한 같은 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것들을 털어내고 그래 내가 그러면 대통령실에 뭔가 맞서더라도 김기현표 뭔가 당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야겠다 이런 정서를 가지실 분이냐 저는 그런 분은 아니실 거다라고 봅니다. 아마 그분이 그런 정서를 표현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 국민의힘 안에서도 상당한
엄청난 자범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윤핵관을 포함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친윤계와 아마 김기현 대표 간의 어떤 알력들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저는 현재로서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22대 총선이 10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의 그 중요한 점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인 동시에 전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산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 네네. 이번 총선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저는 정권 딱 중간에 만들어진 이 총선은 네. 불을 보듯 뻔하게 중간 평가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그거는 마치 지방 중간에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뭐 정권 심판의 무덤이라고 하듯이 똑같이 네. 아마 저는 정권 심판의 무덤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국의 주도권을 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전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지기는 현재 상태의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나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어떤 당 지지율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남은 한 뭐 1년 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상당한 정도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치고 나오는 모습, 그 속에서 국정 지지율을 좀 회복해서 50%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하는 그런 완전한 어떤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정권 평가적인 성격의 총선을 벗어나기는 총선 프레임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미 정당별로 내년 총선에 나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네. 어떤 사람이 공천이 되냐 또 공천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선거의 재미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공천 경쟁이 뜨거운 지역 예. 부산에 어디 있을까요? 부산에는 여러 군데 많다고 봅니다. 좀 저는 짚어주시죠. 공천 경쟁, 그러니까 내부 공천 경쟁이죠. 내부 국민의힘이 지금 15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15석 중에서 우리가 친윤계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해운대의 김미애 의원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장재원 의원, 사상구의 장재원 의원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북강서 갑입니까? 갑이죠. 북강서 갑의 을입니까? 그 김도읍 의원 뭐 그 정도 좀 안전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저는 기장의 그 정동만 의원 정도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저 남구에 저는 남구가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남구가 지금 남구는 아마 합구되는 게 거의 그렇죠. 확실시 되는데 남구가 합구되었을 경우에 박수영 의원 정도가 아마 공천을 거의 확실시 해놓은 정도지 그 외에는 저는 공천을 확정했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나머지 어렵다고 지역은 봅니다. 아직도 그러면 공천 싸움이 치열해질 거다. 저는 어렵다고 예상 봅니다. 굉장히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서 현역 의원 대거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이 특정 지역구에 나올 것이다. 친윤계 인사들, 뭐 검찰 출신들이 대거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수록 기존 의원들은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불안해하죠. 네. 당연히 불안한데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대통령의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뭐 10분 넘잖아요. 정도 10분 넘게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어떤 국정 운영의 스타일이나 정당이 국민의힘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저는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쥐고 공천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고 그다음 그 대통령실의 사실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재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는 모든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저는 친윤 외의 다른 세력들이 공천에서 뭔가 선전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국민의힘이 완전히 민주당처럼 시스템 공천을 해가지고 점수 딱딱딱딱 얻으면 가는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전략 공천을 통해서 심어주거나 아니면 경선도 되게 이제 고르겠죠. 쉽게 이기기 어려운 경선을 통해서 이기기 어려우면 전략공천을 통해서 심어버릴 거고 경선을 통해서 이길만 하다 싶은 곳은 약간 전략적으로 또 경선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속가내기를 굉장히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5곳 중에서 11곳 정도는 정말 엄청난 피를 흘리는 저는 공천 싸움이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 초선이 가장 불안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18명 중에 9명이 초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초선은 갈 틈이 없죠. 근데 초선만 불안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5선 서병수 의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서병수 의원. 네, 서병수 의원도 쉽지 않어요. 진구갑의 서병수 의원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 서병수 의원이 진구갑에 나오면 누구죠?
뭐 그게 박성훈 지금 경제부시장 네, 맞아요. 지금 청와대 가 계시는 그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도 거론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아마 도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서은숙 위원장은 거의 100% 부산진 갑으로 나간다고 봐야 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부산진 정도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그래 봅니다. 육선을 도전하는 서병수 의원도 쉽지 않다. 당내 경선이 쉽지 않을까. 당내 공천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서병수 의원은 지금까지 보이는 걸로는 친윤 행보를 보이고 있지는 않죠. 친박 행보에 가까운 거고 그거는 하여튼 대통령 눈밖에는 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면 대통령실이 공천을 장악하고 좌우하고 장제원 의원이 좌우하는 이 공천 시스템 하에서는 저는 살아남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지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이제 옮겨와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도 쉽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다선 의원, 초선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안하고 다선 의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안하지 않은 건 아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 부산 공천의 핵심은 대통령이 나를 어떻게 어여삐 여기시는가.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어여삐 여김을 받기 위한 충성 경쟁을 지금 많이 펼치고 계신 거고요. 그 충성 경쟁은 아직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이 부산 내년 총선에서 18개 선거구 가운데 9석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지금 현역 지역구 3곳을 또 반드시 사수해야 될 텐데 그 남구의 박재호, 사갑 최인호, 또 북강서갑의 전재수 이 3명이 지금 현역 의원이잖아요. 이분들도 초접전 끝에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한 곳이잖아요. 괜찮을까요 이번 총선? 저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국힘도 그렇고 더불어도 그렇고 다 힘드네요. 국힘은 내부 경쟁 때문에 힘든 거고. 근데 아니요. 이 세 분이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내 공천 과정을 통과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제가 볼 때 인물 측면에서는 국민의힘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현역 의원을 자르고 거기에 다른 분을 심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분이 받았을 때 공천까지는 괜찮겠지만 본선에서 얼마만큼 가능하냐 이 부분은 또 생각해볼 문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 현역이나 아니면 다른 원외의 어떤 지역위원장들보다는 훨씬 경쟁이 있는 건 확실하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민주당이 좀 뭔가 버텨볼 부분이다.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건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합구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저는 남구가 박재호 의원도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박수영 의원을 생각해 보면 이분은 저는 친윤의 거의 뭐 핵심에 가까운 분이잖아요. 네, 지금 여의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박수영, 장제원 이 두 분이 아마 이렇게 짬짬이를 해서 저는 공천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위상, 그다음에 당의 전격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남구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유권자의 어떤 지지 구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박재호 의원이 버티기가 좀 쉽지 않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재호 의원이 있는 남구까지 짚어봤고 또 사갑의 최인호, 북강서갑의 전재수 의원. 이 사구 강서구는 서부상권 낙동강 벨트로 불려지는 격전이 이뤄지는 이제 곳이잖아요. 이 3명 중에 2명이 현역 의원이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조금 높은 지역구 아닌가 싶습니다. 좀 편하겠죠? 좀 높은 지역구인데 이제 뭐 강서 같은 경우는 이제 북강서 갑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북강서 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김도읍 의원이 워낙에 존재감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래서 북강서 을에서는 김도읍 의원이 갖고 있는 의정 활동의 어떤 역량이나 전국적인 지명도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민주당이 뭐 예컨대 변성환 후보나 이런 변성환 전 권한대행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도전하거나 최지원 최지원 그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이 아마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북강서 그러면 갑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의원이 또 지키고 있으니까 전재수 의원은 저는 그나마 제가 지금 평가하기로는 지금 세 분의 어떤 현역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가장 저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게 뭐 지금 이걸 노리고 있는 박민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김도읍 의원을 드러내고 북강서 을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강서 갑으로 가면 또 세 번째 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박민식이면 보훈처장. 그렇죠, 보훈처장. 네, 아직 확답을 안 줬던. 근데 확답을 안 했다는 거는 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이 박민식 지금 본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꼭 여기 아니더라도 아마 북한에서 갑이 어렵다고 보면 저는 서울이나 뭐 다른 지역으로 조금 선회할 가능성도 있고 뭐 지금 분당 같은 데도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뭐 뜨거운 몇몇 지역구를 짚어봤는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부산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지역, 뭐 승부처, 격전지 어느 지역을 좀 지켜봐야 할까요? 저는 당연히 승부치고 경전지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저는 사상구 같은 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사상구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을 지낸 곳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최초로 낙동강 전선에서 교두보를 장악한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저는 의미가 깊은 지역이고 지금 현재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과의 어떤 대결구도 속에서 사상구는 장제원이라고 하는 친윤계의 핵심 윤회관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만약에 이걸 제대로 공략해서 이걸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윤회관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부산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 정서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나설 이제 그럼 사상에 나설 민주당의 주자들이 네, 그러면 장제원 의원만큼의 어떤 그게 있냐? 그렇죠. 영향력을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거론되는 분들은 아마 신상의 전 그 의장 그다음에 또 배재정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아마 조금 거론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배재정 국무총리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가 아마 제가 볼 때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경쟁력은 없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그랬을 경우에 장제원 의원을 꺾을 만한 카드는 있을까? 뭐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 딱 떠오르는 인물이 명확하게 있진 않네요. 그렇죠. 없죠. 네. 그래서 장제원이라는 이름을 덮을 만한 인물은 없어서 사실 민주당이 정말 작성을 한다면 이런 지역의 전략공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정말 장제원의 이미지와 대꾸되는 완전히 정말 큰 전쟁을 하는 거죠. 뭐 그런 분들을 아마 제가 볼 땐 출향 인사들 중에서 찾아서 내리꼽는 그런 전략공천이나 이런 방식을 택하면 또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네, 일단 그런데 저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배재정 네. 전 의원 정도 가지고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뭐 신상의 전 의장도 거론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뭐 신상의 전 의장 정도가 오히려 더 나을 거다. 저 조직력 기반에서는 더 나을 거다. 그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10개월 정도 남은 총선인데 앞으로도 좀 시간을 갖고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네네. 지금까지 정치인사이드 부경대학교 차재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